먼 옛날 한양도성에 피바람이 불던 밤이었어요. 숭례문 근처 골목에는 횃불이 빗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타올랐지요. 칼을 빼든 사내들이 집집마다 문을 걷어찼습니다. 그림을 내놓아라. 숨겨봤자 소용없다. 비명이 빗소리에 뒤섞였어요. 이웃집 지붕 하나가 굉음을 내며 무너졌지요. 골목은 순식간에 연기와 피로 가득 찼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무결히 칼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한 명, 또 한 명, 몸이 기계처럼 움직였지요. 무결은 천민 출신 화가였어요. 붓을 쥐어야 할 손에 오늘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옆구리가 묵직하게 당겼어요. 조금 전 칼날이 깊숙이 박혔다 빠진 자리였습니다. 손가락이 저릿했지요. 피가 빗물에 섞여 발치로 흘러내렸어요. 달릴 수 있을 때 달려야 했습니다. 무결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골목을 꺾고 담을 넘고 또 담을 넘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옆구리에서 불이 났지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뒤편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을 때 무결은 그제야 걸음을 늦췄습니다. 도성 귀퉁이의 낡은 가옥담 너머로 등불 하나 없는 마당이 보였어요. 무결은 담을 타고 안으로 떨어졌지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신지요? 방 한가운데 단정히 앉은 여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빗소리에 섞인 숨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무결의 손이 단검자루를 움켜쥐었어요. 그런데 여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공을 향해 손을 한 번 흔들었을 뿐이었지요. 눈동자는 먼 곳을 향한 채 고정되어 있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무결의 손에서 천천히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마룻바닥으로 쓰러졌지요. 연희는 도망치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낯선 사내가 제 방 안에 쓰러진 것을 알면서도 그저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두 사람 사이를 빗소리만이 채웠습니다. 피냄새 가득한 밤이었는데도 그 방 안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쫓기던 무결이 칼에 찔린 채 도망치다 눈먼 여인 연희의 집 안으로 쓰러져 들어갔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지팡이 끝으로 바닥을 짚으며 쓰러진 사내 곁으로 다가갔지요.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젖은 옷자락, 그 아래 끈적한 것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피였지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연희는 조용히 약상자를 꺼냈습니다. 길려야 안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몸종 길려가 촛불을 들고 달려왔지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뜨거운 물과 헝겊을 가져오너라. 서두르지 말고 조용히. 길려는 묻지 않았어요. 촛불을 내려놓고 바로 안으로 사라졌지요. 연희의 손끝이 사내의 옆구리를 찾아갔어요. 상처가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피냄새가 독하게 올라오는데 그 아래에서 다른 냄새가 났지요. 옅고 묵직한 것이 오래전 아버지의 서재에서 나던 그 냄새와 닮았어요. 먹냄새였지요. 연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와 붓냄새, 종이 냄새, 먹물이 손에 밴 채 딸을 번쩍 안아 올리던 아버지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던 날 밤도 비가 왔었지요. 불길이 번지던 소리, 아버지가 끌려가던 소리. 연희가 눈을 잃은 것은 그날 밤 이후였어요. 기억을 접었습니다. 연희는 21살이었어요. 아버지가 영모로 몰려 끌려가신 뒤 가문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지요. 연희 혼자 낡은 집 한 채에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눈 대신 귀와 코와 손으로 세상을 읽는 법을 익혔지요. 발소리만 듣고도 사람의 마음을 짐작했고, 냄새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사내의 숨소리가 얕아지고 있었으니까요. 연희는 길녀가 가져온 물에 헝겊을 적셔 상처를 눌렀어요. 약초를 지식여 채워 넣고 단단히 동염했지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향한 채 손만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피 냄새가 독하군요. 하지만 그 아래의 뱃먹 냄새는 아주 오래전 우리 아버지의 서재에서 나던 것과 닮았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던 무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연희는 사내의 손을 가만히 쥐어보았어요.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그런데 손끝만은 묘하게 부드러웠습니다. 이 사람, 붓을 쥐어본 손이었지요. 연희는 사내 곁에 조용히 앉아 밤을 지샜어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가운데 촛불 하나가 두 사람 사이를 밝혔습니다. 이 사내가 누구인지, 왜 피투성이가 되어 담을 넘었는지 연희는 몰랐어요. 다만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것만큼은 분명했지요. 칼보다 붓이 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연희가 쓰러진 무결의 상처를 직접 치료해 주었습니다. 눈이 먼 그녀였지만 손끝과 냄새만으로 그가 붓을 쥐어본 사람임을 느꼈지요. 무결이 눈을 뜬 것은 해가 중천에 걸릴 무렵이었어요. 머리맡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미음 한 사발이 놓여 있었지요. 그 옆에 붓 한 자루. 낡고 헤어졌으나 털끝이 고른 화가의 것이었습니다. 무결은 천장을 바라보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옆구리에 통증이 욱신댔지만 손은 이미 품속을 더듬고 있었지요. 단검이 없었습니다. 대신 손에 잡힌 것은 낡은 서책 한 권이었어요. 무결은 방 안을 훑었습니다. 벽에 그림 한 폭이 걸려 있었어요. 모란 꽃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붓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지요. 무결의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림 한쪽 구석에 작은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위명리 웨이밍. 무결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모로 온 가문이 멸문된 집안의 이름이었지요. 손가락 끝이 저릿해졌어요. 무결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싸늘한 밤 무릎을 꿇고 앉은 무결의 앞에서 조병현이 나직이 말했지요. 내 부모는 내 손 안에 있다. 그림을 찾아오면 살려줄 것이고 찾지 못하면 내일 해가 뜨기 전에 목이 달아날 것이다. 무결은 그날 이후 조병현의 명을 거스른 적이 없었어요. 부모의 목숨이 그의 발목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목숨을 걸고 찾아야 할 그림의 주인 이름이 바로 이 낡은 집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툇마루에서 가위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무결은 소리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연희가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어요. 손끝이 흰 못이 위를 오가는데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지요. 왜 살려두었나?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연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가위질만 멈췄습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잠깐 뜸을 들이더니 연희가 다시 말했지요. 당신의 손이 칼보다 붓을 더 그리워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뿐입니다. 무결은 굳어버렸어요. 연희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도 경계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담담했지요. 그때였어요. 담벼락 너머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럿이었지요. 이 근처에 쥐새끼 한 마리가 숨어들었다.
샅샅이 뒤져라. 조덕팔의 목소리였습니다. 쉰 듯 걸걸하면서도 차갑고 무서운 그 목소리를 무결은 뼛속까지 알고 있었어요. 무결이 며칠째 조병현 앞에 나타나지 않자 직접 뒤를 밟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무결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림을 보던 그 눈이 아니었어요. 싸늘하고 납작해진 암살자의 눈이었지요. 연희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가위질은 멈춰 있었어요. 무결은 부모의 목숨을 볼모로 잡힌 채 자신이 살려준 여인의 집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결은 연희의 손을 잡아 방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소리 내지 마십시오. 문을 닫고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조덕팔의 발소리가 담을 따라 돌고 있었어요. 수하들이 골목 양끝을 막은 모양이었지요. 무결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무결은 벽에서 등을 떼었습니다. 연희는 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이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떨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사흘이 흘렀어요. 조덕팔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결은 부상을 핑계로 집 안에 머물렀어요. 자신을 무명이라 부르는 떠돌이 화가라 했지요. 연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길려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결을 훑어봤어요. 마님, 저 사람 그냥 내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길려가 부엌에서 연희의 귀에 바짝 붙어 속삭였지요. 연희는 그저 찻잔만 들었습니다. 그 사람 손에 붓 굳은 살이 있더냐? 예, 글쎄요. 그럼 됐다. 낮에는 무결이 마루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연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바느질을 했지요. 붓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 먹을 가는 소리.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이 집엔 참으로 향기가 많군요. 무결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며 넌지시 말했어요. 연희는 오동나무 아래를 지팡이로 짚으며 걸었습니다. 나무 밑동을 한 번, 두 번 두드리더니 조용히 웃었지요. 죽은 기억들을 묻어두기엔 향기만 한 게 없으니까요. 무결의 시선이 연희의 발치로 내려갔어요. 흙이 살짝 들떠 있는 곳. 지팡이 끝이 정확히 그 위를 짚고 있었지요.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연희가 건네는 약탕을 무결은 매일 밤 받아 마셨어요. 쓴 맛이 혀를 감았습니다. 상처에 좋다는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런데 사흘째 밤, 오동나무 아래를 파보려고 마당에 나선 무결의 몸이 갑자기 기우뚱했어요. 발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지요. 무결은 이를 악물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어둠 속에서 연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이 잘 듣나 봅니다. 깊은 잠을 주무실 줄 알았는데. 무결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연희를 바라봤어요. 연희는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불도 없이 보이지 않는 두 눈이 무결을 향하고 있었지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요. 무결이 낮게 말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답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조금 더 드릴까요? 그 말에는 친절함과 냉철함이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무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결은 약탕에 뭔가 섞여 있음을 직감했으나 연희의 의도를 끝내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무결은 마루에 앉아 붓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조덕팔이 다시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아침부터 떠나지 않았지요.
갑자기 무결의 손이 멈췄습니다. 담 너머에서 흙을 밟는 소리가 났어요. 칼집이 허벅지를 치는 소리도 섞여 있었지요. 무결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낡은 집구석의 쥐새끼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조덕팔의 목소리가 대문 앞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비릿하고 기름진 목소리였어요. 그 뒤로 칼날이 흙바닥을 끄는 섬뜩한 소리가 이어졌지요. 연희가 툇마루 기둥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숨소리가 작아졌어요. 무결은 연희 곁에 바짝 붙어 낮게 속삭였어요. 제가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저 자를 집 안으로 들이면 안 됩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무결은 대문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덕팔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었어요. 마당으로 뛰어간 무결과 조덕팔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조덕팔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오, 정말로 있었구나. 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무결은 몸을 틀어 피하면서 조덕팔의 손목을 쳐냈어요. 짧고 빠른 싸움이었지요. 무결은 칼을 빼앗는 대신 조덕팔의 몸을 골목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칼날이 스치며 무결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어요. 무결이 조덕팔의 귀에 바짝 붙어 낮게 말했습니다. 그림은 내게 있다. 따라와라. 조덕팔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시선이 잠깐 툇마루 쪽으로 향했습니다. 연희가 기둥을 잡고 서 있었지요. 앞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이쪽을 향한 채로요. 조덕팔은 그 모습을 잠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수아들에게 손짓하고는 무결의 뒤를 따라 골목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연희는 싸움 소리가 멎자 손을 뻗어 마당 바닥을 더듬었어요. 손끝에 끈적한 것이 닿았지요. 손가락을 모아 냄새를 맡았습니다. 피였어요. 무명씨, 다치셨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골목 쪽에서 발소리와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희는 꼼짝하지 못했지요. 피 냄새와 그리고 그 냄새 아래 궁궐에서나 나는 진한 향료,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연희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오셨군요. 그 두 글자는 무결이 돌아왔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연희가 매일 밤 복수를 다짐해온 그 원수가 드디어 제 발로 찾아왔다는 말이었지요. 연희는 손에 묻은 피를 치맛자락에 천천히 닦았습니다. 연희는 무결의 피 냄새와 궁궐 향료 냄새로 그가 평범한 화가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향 냄새가 자욱했습니다. 조병현의 처소는 낮에도 향이 피워져 있었어요. 달콤하고 무거운 냄새였지요. 그 냄새 속에서 무결은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래, 그 계집이 그림의 행방을 모른단 말이냐. 조병현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어요. 서두르는 법이 없었지요. 무결은 손이 떨려 소매 속에 손을 감추었어요. 그저 눈먼 패족의 여식일 뿐입니다. 그림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조병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도 없이 무결 곁으로 다가오더니 손가락으로 무결의 턱을 들어 올렸어요. 무결은 눈을 내리깔았지요. 내 부모의 목숨이 그 계집의 목숨보다 가볍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마치 별일도 아니라는 듯이요. 그 태도가 칼날보다 더 서늘했어요. 무결은 다시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처소를 나서는 무결의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조병현의 명을 받은 뒤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요. 부모의 목숨이 걸려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입을 열었지요. 돌아올 수 없는 길에 발을 들인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것은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연희가 툇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무결은 피 묻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툇마루 기둥에 등을 기댔습니다. 마당 오동나무에서 바람이 불어 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지요. 인기척을 느꼈는지 연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다치신 곳은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연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다시 물었지요. 그런데 무명씨, 당신 옷에서 왜 다른 사람의 피 냄새와 궁궐 향료 냄새가 같이 납니까? 무결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덤덤하게 나왔어요. 시장에서 그림을 팔다 시비가 붙었을 뿐입니다. 연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시장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무결은 알고 있었지요. 궁궐 향료 냄새가 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연희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알아도 모른 척 해준 것이었어요. 무결은 오동나무 쪽을 바라봤습니다. 사흘 전 밤, 저 나무 아래 흙이 들떠 있는 것을 무결은 눈여겨봐 두었어요. 누군가 뭔가를 묻어둔 자리였지요. 연희는 그것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 아래 무엇이 숨겨져 있든, 저 여인이 무슨 속셈을 품고 있든, 이 거짓된 평화라도 지켜내겠다는 것, 그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결은 조병현에게 처음으로 거짓 보고를 올리며 암살자가 아닌 연희의 편에 섰습니다. 달이 중천에 뜬 밤이었어요. 무결은 마루에 앉아 종이 위에 선을 그었다가 먹으로 지우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릴 때마다 선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먹 냄새만 진동을 했지요. 그때 마당에서 소리가 났어요. 붓 끝에 피가 맺혔구나, 이놈. 무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단검을 잡는 손이 허공을 스쳤어요. 마당에는 누더기를 걸친 노스님이 서 있었지요. 쭈그러든 몸에 지팡이 하나. 그런데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노스님의 지팡이가 무결이 방금 그린 종이를 탁 밟았습니다. 무결이 단검에 손을 뻗는 순간 스님의 지팡이가 더 빠르게 손목을 쳤어요. 뼈가 울렸지요. 그림은 마음으로 그리는 것이지 살기로 그리는 것이 아니다. 내 놈의 그림 속 여인은 울고 있구나. 무결은 손목을 감싸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지운 선들, 연희의 옆모습을 그리려다 번번이 멈췄던 그 선들이었지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연희가 나왔어요. 인기척을 느끼고 마루 끝에 선 연희는 노스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지팡이를 놓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앉으며 절을 올렸어요. 대사님, 살아 계셨군요. 스님은 연희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달빛 속에서 스님의 눈가가 잠시 흔들렸어요. 그러더니 무결을 향해 빈 그림책 한 권을 던졌지요. 이것은 연희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다. 하지만 지금의 내 놈은 그릴 자격이 없다. 무결이 그림책을 받아 펼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텅 비어 있었지요. 이게 무슨... 스님은 이미 담 쪽으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천천히 멀어졌어요. 눈먼 자의 눈물만이 진실의 길을 적실 것이니 피 묻은 붓을 씻고 기다려라. 그 말만 남기고 스님은 사라졌습니다. 마당에 무결과 연희만 남았어요. 연희는 고개를 든 채 스님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지만 그 얼굴에는 오랜만에 온기 같은 것이 번졌어요. 무결이 물었습니다. 저 스님은 누구십니까? 연희는 잠시 뜸을 들이다 답했어요. 아버지와 오래 알고 지내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끌려가시던 날 밤에도 그 자리에 계셨지요. 그 어른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건 이제 때가 됐다는 뜻일 거예요. 무결은 손에 든 빈 그림책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텅 빈 종이었어요. 그런데 스님이 이것을 던지며 자격이 없다고 했지요. 빈 종이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말인지 아니면 무결이 그것을 채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무결은 그림책을 손에 든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단검을 한쪽에 밀어두고 붓을 집어들었지요. 처음으로 선을 긋고 지우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모습이 종이 위에 그대로 남았어요. 스님의 등장으로 무결은 처음으로 칼 대신 붓을 쥐고 밤을 보냈습니다. 조덕팔이 다시 나타난 것은 사흘 뒤였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하 넷이 대문을 막아서고 있었지요. 조덕팔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무결을 불렀어요. 나으리의 명이다. 저 계집을 닥달해서라도 그림 행방을 알아내라. 비명 소리가 이 담을 넘어야 할 것이야. 무결은 조덕팔과 수하들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다들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켜줄 생각이 없는 눈빛들이었지요. 조병현의 명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어요. 무결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지요. 무결은 연희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발소리만으로 무결임을 알았겠지만 뒤따라 들어오는 분위기도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것이었습니다. 무결은 연희를 거칠게 밀어 방 안쪽으로 세웠어요. 그리고는 문을 닫았지요. 바깥에서 조덕팔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는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개만큼은 떨구지 않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무결을 향해 정면으로 보고 있었지요. 무결은 단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칼날을 자신의 허벅지 안쪽 깊숙이 그었지요. 아악! 무결의 입에서 터진 비명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깥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조덕팔이 듣고 있는 것이었지요. 무결은 이를 악물고 자신의 피를 연희의 옷소매에 묻혔어요. 그리고 귀에 속삭이듯 말했지요. 제발 비명을 지르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삽니다. 연희는 굳어 있었어요. 무결의 손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연희의 손등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연희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떨리는 손끝이 무결의 피 묻은 손등 위에 천천히 글자를 눌렀었지요. 살, 아, 남, 자. 무결은 숨을 멈췄습니다. 5 글자가 손등 위에 선명히 남아 있었어요. 연희가 입을 열고 소리를 질렀어요. 담을 넘고도 남을 만큼 높고 떨리는 비명이었지요. 무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연희를 품에 안았습니다. 바깥에서 조덕팔이 헛기침을 했어요. 죽이지 말라는 명이 있었다. 죽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 오늘은 이쯤 하거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지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무결은 연희를 안은 채로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연희는 무결의 품 안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허벅지에서 피가 계속 흘렀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얼마나 깊이 베셨습니까? 무결의 다리 쪽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상처를 직접 확인하려는 것이었지요. 무결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밖에서 듣는 이들에게는 고문 소리였지만 방 안의 두 사람에게는 살아남자는 약속이었습니다. 연희는 비명 대신 무결의 손등에 5글자를 썼고 무결은 그 글자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 무결은 도성을 빠져나갔어요. 조병현의 눈을 피해 어머니를 숨겨둔 곳은 도성에서 반나절 거리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2해가 넘도록 한 달에 한 번 몰래 찾아와 약을 두고 갔지요. 볼모나 다름없는 신세였어요. 흙담 낮은 집 들어서자마자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약다리는 냄새와 썩은 집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어요. 무결이 들어서자 감았던 눈을 떴지요. 왔느냐? 무결은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난달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뺨이 움푹 꺼지고 입술이 말라 있었지요. 무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손이 무결의 손 위로 얹혔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손 안에 낡은 인장 하나가 쥐어져 있었지요. 무결아, 내 아버지는 화가였으나 끝내 그림을 그만뒀다. 조병현 그놈의 협박에 무릎을 꿇고 무고한 선비를 영모로 고발했지. 그 선비의 성함이 이위명 대감이었다. 무결의 몸이 굳었습니다. 이위명, 연희의 아버지였어요. 이 인장이 그 증거다.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맡기고 가셨어. 언젠가 내가 쓸 날이 올 것이라고 했지. 무결은 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무결은 날이 밝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어머니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조병현 때문에 2해를 이 낡은 집에 숨어 살다 가신 어머니였어요. 병이 깊어지는 동안에도 무결을 걱정하셨고 마지막 숨을 쉬면서도 아들 손을 놓지 않으셨지요. 무결은 그 손을 꼭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지요. 장례를 치를 형편도 알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결은 혼자 어머니를 묻었어요. 삽질을 할 때마다 흙 냄새가 올라왔지요. 손이 부르텄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결이 연희의 집으로 돌아온 것은 다음 날 해 질 무렵이었어요. 대문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마당에서 연희가 빨래를 걷고 있었지요. 무결은 담벼락 뒤에 서 있었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명씨, 발소리가 평소와 다릅니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무결은 입을 열지 못했어요. 연희는 빨래를 다 걷고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오며 말했지요. 밥은 차려뒀습니다. 무결은 마루에 앉았어요. 밥상이 앞에 놓였습니다. 수저를 집어 들지 못했지요. 저 여인의 아버지를 영모로 고발한 것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밤 죄 없는 이위명 대감이 누명을 쓰고 끌려갔고 이후 연희는 눈을 잃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딸이 무결 앞에 밥상을 차려놓고 있었지요. 왜 안 드세요? 연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결은 밥 한 술을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고개를 숙였지요. 연희는 맞은편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아버지를 잃고
눈을 잃고 가문을 잃은 뒤에도 매일 밥을 짓고 살아온 여인이었지요. 그 모든 것의 시작에 무결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무결은 인장을 소매 안에서 꼭 쥐었어요. 진실을 밝힐 날이 오면 반드시 이것도 연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는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요. 그것만이 지금 무결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무결은 자신이 연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못 밀고자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무결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밥을 먹고 마루에 나와 앉아 있다가 들어가기를 반복했어요. 연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묻지 않았지요. 어느 오후 연희가 먼저 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를 가르쳐 주십시오. 손으로 읽는 것 말고 제 손으로 직접 쓰고 싶습니다. 무결은 잠시 연희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자리를 옮겨 연희의 옆에 앉았습니다. 종이를 펼치고 연희의 손에 붓을 쥐어줬어요. 이것이 빛광자입니다. 먼저 세로로 내리긋고 아래서 양옆으로 펼쳐지는 획이 이어집니다. 손끝으로 흐름을 따라가 보십시오. 무결이 연희의 손을 감싸쥐고 천천히 종이 위로 이끌었어요. 연희의 손목에 힘이 없었지요. 붓 끝이 흔들렸습니다. 무결이 손에 힘을 보태자 선이 고르게 나아갔어요. 연희가 혼자 다시 그어봤습니다. 삐뚤었지만 끊기지 않았어요. 이런 것이군요. 연희가 작게 말했어요. 무결은 아무 말 없이 다음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을 때였어요. 연희가 붓을 내려놓더니 무결의 손등을 더듬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굳은 살을 지나 오래된 흉터 위에서 멈췄어요. 이 흉터는 칼에 벤 것이군요. 무결은 손을 거두려 했지만 연희가 놓지 않았습니다. 무명씨, 얼마 전에 이 집의 궁궐 향료 냄새가 났지요. 그리고 당신 옷에도요.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몬 자들과 같은 편입니까? 무결의 손이 굳었습니다. 연희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무결의 손등 흉터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었지요. 당신의 목소리는 참 따뜻한데 왜 손은 항상 차갑습니까?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요. 무결은 연희의 손을 보고 있었어요. 흉터 위를 오가는 그 손끝이 자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전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 맛이 났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나빴지요. 무결의 아버지가 바로 연희 아버지를 고발한 밀고자였으니까요. 그 말을 지금 꺼내는 순간 연희가 어떤 얼굴을 할지 무결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서웠어요. 연희가 다시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결은 천천히 손을 빼냈어요. 방으로 들어온 무결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마루에서 연희가 혼자 글씨를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삐뚤삐뚤한 선이 종이 위에 그어지는 소리였지요. 저 손이 자신의 손을 잡을 때마다, 저 목소리가 따뜻하다고 할 때마다 무결의 가슴 안쪽 어딘가가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가 무결을 믿을수록 무결이 숨긴 진실은 더 무거워졌어요. 한참 후 마루가 조용해졌어요. 무결은 그제야 방문을 열었습니다. 연희가 연습하다 남긴 종이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빛광자가 10번도 넘게 써져 있었지요. 삐뚤삐뚤하지만 한 획도 포기하지 않은 선들이었습니다. 무결은 그 종이를 손에 들었어요.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지요. 무결은 인장을 소매에서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 들여다봤어요.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연희 곁에 있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떠날 수도 없었지요. 조병현이 언제 다시 올지 몰랐으니까요. 떠날 수도 머물 수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무결은 인장을 다시 소매 안에 넣었어요. 무결은 연희의 원망을 들으면서도 끝내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밤중에 냄새가 먼저였어요. 연기였습니다. 마른 나무 타는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무결이 눈을 뜨자 창호지가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불이야. 연희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무결이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어요. 마당 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지요. 행랑채 지붕이 이미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담 너머에서 조덕팔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림을 들고 나오면 살려주마. 아니면 그 계집과 함께 잿더미가 되거라. 무결의 손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스님이 남긴 빈 그림책과 조병현이 찾던 증거들이 담긴 두루마리였어요. 연기가 목을 찔렀지요. 연희가 벽을 더듬으며 기침을 했습니다. 무결은 연희 쪽으로 뛰었어요. 연희의 팔을 잡아 출구 쪽으로 이끌었지요. 연희가 버텼습니다. 그림은요? 그림은 어찌 됩니까? 무결은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를 불길 한가운데로 던졌어요. 불꽃이 확 일었습니다. 종이가 오그라들며 재가 되어 흩어졌지요. 잡으십시오. 무결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연희가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은 불붙은 대들보를 피해 몸을 낮추며 달렸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어깨로 밀었지요. 두 사람이 땅 위로 나뒹굴었어요. 뒤에서 지붕이 무너지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연희가 기침을 쏟아냈어요. 무결은 연희의 등을 두드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조덕팔은 없었어요. 연기를 보러 골목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혼란 속에 섞여 사라진 것이었지요. 연희가 숨을 고르더니 다시 물었어요. 그림은 어찌 되었습니까? 무결은 연희의 귀 쪽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숨을 쉬고 있으니 되었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나직이 말했지요. 집이 다 탔군요. 예. 괜찮아요. 집은 다시 지으면 됩니다. 무결은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어요. 저 여인은 지금 평생 살아온 집이 잿더미가 됐는데도 무결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타오르는 집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걸었어요. 무결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조병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태웠어요. 이제 돌아갈 곳도 숨을 곳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연희의 손이 무결의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했지요. 무결은 조병현이 찾던 증거를 불 속에 던지고 연희를 택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갈 곳이 없어졌어요. 두 사람이 숨어든 곳은 산 중턱의 작은 동굴이었어요. 무결이 모아온 나뭇가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희는 동굴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어요. 옷이 군데군데 그을려 있었지요. 무결은 연희의 팔과 목 쪽을 살폈습니다. 화상 입은 대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어요. 등 쪽을 봐도 되겠습니까?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결이 연희의 등 쪽 옷깃을 조심스럽게 젖혔습니다. 화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불빛이 연희의 등 위에 닿는 순간 무결의 손이 멈췄지요. 흰 등 위에 붉은 선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했어요. 불빛이 가까워질수록 선명해졌지요. 산줄기였습니다. 길이었어요. 그 사이사이에 작은 글씨들이 박혀 있었어요. 이것은 무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연희가 천천히 옷깃을 여몄어요. 아버지는 화가셨습니다. 그 그림을 조병현에게 빼앗길 것을 아시고 가장 안전한 곳에 남기셨지요. 제 몸에 새기셨습니다. 열기를 받으면 떠오르고 식으면 사라지도록요. 무결은 말을 잊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믿을 수 있는 화가의 손에서만 이 그림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오직 그 사람의 붓끝이 닿아야 선이 모두 이어진다고 하셨지요. 연희가 손을 뻗었습니다. 무결의 뺨에 손바닥이 닿았어요. 무명 씨가 누구의 아들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붓을 잡을 때 나는 소리가 아버지 서재에서 듣던 것과 꼭 닮았거든요. 무결은 연희의 손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한 일은 당신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이 그림을 완성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모닥불이 타닥거렸어요. 연기가 동굴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무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연희의 손이 뺨 위에 그대로 있었지요. 무결이 연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연희의 손이 차가웠어요. 무결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쥐었습니다. 오동나무 아래 상자, 스님이 남긴 빈 그림책,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지요. 무결은 품에서 붓을 꺼냈어요. 연희의 등 위에 떠오른 선들을 종이에 옮겨야 했습니다. 이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지금 무결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어요. 붓끝이 연희의 등 위 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연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닥불 소리만 들렸지요. 무결은 한 획 한 획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이 선들 하나하나가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새긴 것이었으니까요. 연희의 등에 새겨진 그림이 조병현이 찾던 진짜 증거였습니다. 연희는 무결의 정체를 이미 알면서도 그를 택했어요. 동굴에서 사흘을 보냈어요. 무결은 밤마다 붓을 잡았습니다. 연희의 등에 열기를 가져다 댈 때마다 선들이 떠올랐어요. 무결은 그것을 한 획 한 획 종이 위에 옮겼지요. 굴량미가 쌓인 창고의 위치였습니다. 조병현의 사병들이 숨어 있는 곳이었어요. 이름들이 있었지요. 영모로 죽어간 사람들을 판 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붓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칼을 잡거나 누군가를 제압하는 일이 먼저였지요. 지금은 달랐어요. 선 하나를 긋기 전에 잠깐 멈췄다가 그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달라졌지요. 연희는 무결이 그리는 동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무결의 붓소리를 들었지요.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무결이 붓을 내려놓았어요. 그림이 완성되면 이것을 왕에게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당신이 해야 해요.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중간에 막힐 거예요. 당신은 이위명 대감의 딸이니 문을 열어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연희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어요. 무명 씨는요? 저는 뒤를 막겠습니다. 연희가 입을 닫았습니다. 무결은 완성된 그림 한쪽 구석에 작은 꽃 모양을 그려 넣었어요. 도장 대신이었지요. 연희가 마당에 직접 심어둔 꽃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희가 말했어요.
다 끝나면 어디로 가실 겁니까? 무결은 붓을 내려놓고 연희 쪽을 바라봤어요. 연희의 얼굴이 모닥불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살아있다면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무결은 그림을 둘둘 말아 연희의 품에 안겨줬어요. 두 사람은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어요. 나무십 소리가 났지요. 무결은 걸으면서 연희의 손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림이 담긴 두루마리가 연희의 품 안에 있었어요. 연희가 궁궐에 들어가는 동안 무결은 뒤를 막아야 했지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이 분명했으니까요. 무결은 처음으로 자신이 왜 화가로 태어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연희가 조용히 물었어요. 무결 씨, 무섭지 않으세요? 무결은 잠깐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이니까요. 두 사람이 도성 입구에 가까워졌을 때였어요. 무결이 연희의 손을 놓았습니다. 여기서 헤어져야 합니다. 당신은 궁궐로, 저는 뒤를 막겠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걸음을 뗐지요. 무결은 연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여인이 궁궐문을 열 수 있을지, 자신이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골목 어귀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무결은 그림을 완성해 연희에게 맡겼습니다. 자신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무결이 잡힌 것은 도성 입구였어요. 연희와 헤어진 직후였습니다.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앞뒤로 포위망이 좁혀들었어요. 조병현의 사병들이었지요. 무결은 2명을 쳐냈지만 뒤에서 목덜미를 잡혔습니다. 머리를 땅에 부딪혔어요. 눈을 뜨자 돌바닥이었습니다. 쇠사슬이 양 손목에 감겨 있었어요. 횃불 냄새가 났지요. 찌하였습니다. 습하고 차가운 공기였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가벼운 발소리였어요. 조병현이었지요. 조병현은 무결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훑었습니다. 무결의 눈매, 콧날, 턱선을 차례로 봤지요. 주상 전하와 어쩌면 그리도 닮았느냐. 무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병현이 비단 옷 한 벌을 무결의 무릎 위에 던졌어요. 용을 수놓은 옷이었습니다. 내 아비는 화가가 아니었다. 이 나라의 주상이었지. 내 어미는 궁에서 쫓겨난 무술이었고 너는 그 사이에서 태어나 버려진 왕자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림은 내 핏줄을 증명할 유일한 기록이었어. 무결은 쇠사슬을 당겼습니다. 쇳소리가 났어요. 그래서요. 저를 왕으로 앉히겠다는 겁니까? 조병현이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웃었어요. 왕은 왕이 돼.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왕이지. 상소 하나, 명령 하나, 전부 내 손에서 나오게 될 것이야. 어렵지 않은 일이다. 무결은 잠시 바닥을 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조병현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그저 한 여인 곁에서 그림을 그리며 살고 싶을 뿐입니다. 조병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웃음기가 거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오늘 안으로 저작거리에서 목이 잘릴 것이다. 무결이 쇠사슬을 다시 당겼어요. 손목에서 피가 났습니다. 조병현은 돌아서며 말했지요. 천천히 생각해라.
밤은 길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횃불이 흔들렸습니다. 무결은 눈을 감았어요. 왕의 핏줄이라는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지요. 평생 천민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결이 원하는 것은 하나였어요. 붓을 쥐고 연희 곁에 있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연희의 목에 칼이 들이닥치는 순간 그 소망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무결은 쇠사슬을 힘껏 당겼어요. 손목이 쓸렸지만 끊어지지 않았지요. 무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밤이 길다고 했어요. 방법을 찾아야 했지요. 연희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요? 그림을 품에 안고 궁궐 쪽으로 달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무결은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낯선 길을 혼자 걷는 연희를요. 그 생각을 하자 손목에 쓸린 자리보다 가슴 쪽이 더 아팠습니다. 조병현의 목적은 무결을 왕으로 세워 뒤에서 권력을 쥐려는 것이었습니다. 연희의 목숨이 그 패에 끼어 있었어요. 연희가 끌려온 것은 다음 날 낮이었어요. 사병 둘이 연희의 팔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버티면서도 발이 끌렸어요. 무결은 쇠사슬이 묶인 채로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조병현이 연희의 목 뒤를 잡아 무결 앞에 세웠습니다. 이제 생각이 정리되었느냐? 무결의 발밑에는 용포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 옆에 붓과 먹이 놓여 있었지요. 항복의 뜻으로 직접 상소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무결은 용포를 보지 않았어요. 연희를 봤지요. 연희의 입술이 꾹 다물려 있었습니다. 조병현이 연희의 목에 칼을 가져다 댔어요. 입어라. 그 옷을 입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저 계집은 산다.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결씨. 연희가 소리쳤어요. 무명이 아닌 무결이라는 이름을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그 옷 입지 마세요. 그렇게 사는 것은 죽는 것만 못합니다. 조병현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칼날이 연희의 목에 닿았습니다. 연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무결이 있는 쪽을 향하고 있었지요. 무결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조병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무결이 붓을 집었어요. 먹물을 가득 묻혔지요. 그리고 용포가 아닌 조병현의 얼굴을 향해 붓을 뿌렸습니다. 새까만 먹물이 조병현의 얼굴과 옷을 뒤덮었어요. 조병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희의 목에서 칼이 떨어졌어요. 그 순간 무결이 쇠사슬 채로 몸을 날렸습니다. 연희의 손을 낚아채 뒤로 당겼지요. 사방에서 칼 뽑는 소리가 한꺼번에 났어요. 무결은 연희를 등 뒤로 숨기고 섰습니다. 손에는 붓 하나뿐이었어요. 나는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 같은 자를 기록하기 위해 화가로 살아온 것이지요. 조병현이 먹물을 닦으며 수하들에게 손짓했어요. 저놈을 잡아라. 사병들이 일제히 무결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무결은 연희를 등 뒤에 붙인 채 피하고 막으며 출구 쪽으로 밀어붙였어요. 칼날이 무결의 팔을 스쳤지요.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무결의 등에 바짝 붙은 채 소리쳤어요. 무결씨, 왼쪽입니다. 무결은 왼쪽으로 몸을 틀었어요. 날아오던 칼을 간신히 피했지요. 두 사람은 사병들 사이를 뚫고 별궁 바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쏟아졌어요. 무결은 연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연희도 놓지 않았지요. 두 사람의 숨소리가 뒤섞이며 달렸어요.
무결은 용포 대신 붓을 들어 저항했습니다. 연희를 등 뒤에 두고 포위망과 마주섰어요. 사병들이 좁혀들었어요. 무결은 연희를 등 뒤에 두고 섰습니다. 앞에는 칼을 든 사병이 6이었어요. 옆으로는 벽이었지요. 조병현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칼을 내려놓아라. 어차피 길은 하나다. 무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연희의 손을 뒤로 잡았습니다. 연희가 꽉 쥐었지요. 그때 무결이 단검을 들어 자신의 눈가를 그었어요. 피가 터졌습니다. 무결이 앞으로 비틀거렸어요. 사병들이 당황해 한 발 물러섰지요. 조병현이 소리쳤습니다. 잡아라. 그 순간 무결이 몸을 돌려 연희를 낚아챘어요. 지붕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기와장이 발 아래서 부서졌지요. 뒤에서 화살이 날아왔어요. 하나가 무결의 등에 박혔습니다. 두 번째 화살이 어깨를 뚫었어요. 무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달렸어요. 연희를 가슴에 안은 채였지요. 지붕 끝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땅에 구르면서 연희를 감쌌어요. 충격이 온몸을 훑었지요. 무결의 피가 연희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눈 위로도 흘렀어요. 연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명씨, 안 돼요. 연희가 눈을 비볐어요. 멈출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캄캄하던 곳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흐릿했어요. 빛이었지요. 붉은 빛이었습니다. 연희는 눈을 깜빡였어요. 선명해졌습니다. 달빛이었어요. 그 아래 한 사람의 등이 있었지요. 등에 화살이 2개 박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칼을 집어 들고 쫓아오는 사병들을 막아서고 있었어요. 연희는 그 등을 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으로 보는 세상이었어요. 첫 번째로 본 색은 달빛이었고, 첫 번째로 본 사람은 화살 2개를 등에 맞은 채 자신을 지키고 있는 한 남자였지요. 눈물이 났어요. 닿지 않았습니다. 보여요. 당신의 등이 보여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무결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무결은 이미 사병 2를 쳐내고 있었지요. 연희는 그 자리에서 무결의 등을 눈에 담았습니다. 오래 봤어요. 무결이 마지막 사병을 쳐냈어요. 포위망이 흩어졌지요. 무결은 숨을 고르며 연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연희와 눈이 마주쳤어요. 무결은 굳었습니다. 연희의 눈동자가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초점이 있었지요. 보여요? 무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연희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무결의 얼굴을 계속 봤지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로, 손으로, 냄새로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얼굴이었으니까요. 연희는 무결의 피가 눈에 닿는 순간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것은 화살을 맞으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무결의 등이었어요. 연희가 달렸습니다. 무결이 사병들을 막는 사이 연희는 품 안의 두루마리를 2 손으로 감싸고 궁궐 쪽으로 뛰었어요. 처음 보는 세상이었지요. 길이 어디서 꺾이는지, 사람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뛰었어요. 2 눈을 크게 뜨고 뛰었지요. 길을 비켜라. 이위명 대감의 딸이 왕께 올릴 것이 있다. 연희가 궁궐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문지기들이 창을 내밀었어요. 연희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두루마리를 높이 들었습니다.
좌의정 조병현의 영모와 비리가 담긴 그림입니다. 열어주십시오. 한참이 지났어요. 연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서 있었지요. 문이 열렸어요. 연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시각 별궁 담벼락 앞에서 무결은 큰 붓을 들고 있었어요. 먹통을 발로 차서 엎었지요. 검은 먹물이 바닥에 번졌습니다. 무결은 담벼락 앞에 섰어요. 등에 화살 2개가 꽂혀 있었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붓이 벽 위를 달렸어요. 굴량미 창고의 위치였습니다. 사병들이 숨은 곳이었어요. 이름들이었지요. 조병현에게 돈을 받고 사람을 팔아넘긴 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이 너의 죄목이다, 조병현. 조병현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조덕팔이었지요. 조덕팔은 조병현의 등 뒤로 걸어오더니 옆구리에 칼을 밀어 넣었어요. 조병현이 앞으로 비틀거렸지요. 조덕팔이 말했습니다. 대감, 이제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조덕팔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돌아서며 무결을 봤지요. 무결을 살려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조덕팔의 칼이 무결의 가슴을 찌르고 들어왔어요. 무결은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붓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무결은 붓을 다시 집어들었지요. 그러고는 벽에 마지막 획을 그었습니다. 이미 그림은 완성되었다. 피가 입에서 나왔어요. 그 순간 궁궐 정문 쪽에서 발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왕의 군사들이었어요. 말발굽 소리가 돌바닥을 울렸지요. 횃불이 별궁 마당을 환하게 덮었습니다. 조덕팔이 그 자리에서 결박되었어요. 무결은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새겨진 글씨들이 횃불 빛에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왕의 군사들이 마당을 장악했습니다. 조병현의 수하들이 하나둘 무기를 내려놓았어요. 조덕팔은 달아나려다 군사들에게 잡혔지요. 긴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무결은 벽에 새겨진 글씨들을 바라봤어요. 피가 계속 흘렀지만 눈은 떠 있었습니다. 저 글씨들이 지워지지 않는 한 조병현의 죄는 지워지지 않을 거였지요. 무결은 그것만 생각했어요. 연희가 무사하길 바랐습니다. 연희가 그림을 왕에게 올리는 동안 무결은 담벼락에 조병현의 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조덕팔의 칼에 쓰러졌어요. 날이 밝았어요. 광화문 앞마당에 조병현과 그 수하들이 줄줄이 포박되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도성 백성들이 담장 너머로 몰려들었어요. 돌멩이가 날아왔지요. 욕이 쏟아졌습니다. 조병현은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들었어요. 저놈이 왕의 자식이다. 내가 왕을 만들려 했다. 내 말을 들어라.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포졸이 조병현의 머리를 아래로 눌렀어요. 조병현은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그 소리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함성에 묻혀버렸지요. 권세를 잃은 자의 외침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연희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왕이 연희가 올린 그림을 펼쳐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지도 위의 선들을, 이름들을, 창고의 위치들을 차례로 짚었지요. 그러더니 그림을 덮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이 무명이라 하였느냐. 연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왕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로 기록될 것이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말라고 전해라. 연희는 그 말의 뜻을 알았어요.
왕의 핏줄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평범하게 살도록 해주겠다는 말이었지요. 연희는 이 말을 받아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는 궁궐을 나왔어요. 뛰었습니다. 눈이 보였지요. 길이 보였어요. 빠르게 달렸습니다. 별궁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별궁 마당에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왕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조덕팔은 결박되어 끌려가고 있었지요. 무결은 담벼락 아래 쓰러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멈추지 않고 달렸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한양 하늘에 달이 떴어요.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달이었지요. 별궁 마당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연희는 달리면서 무결의 이름을 불렀어요. 무결씨. 담벼락 아래 무결이 있었습니다. 등에 화살이 꽂혀 있었고 가슴에서 피가 흘렀어요. 연희는 무결 곁에 무릎을 꿇었지요. 손으로 무결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숨이 있었어요. 연희는 무결의 손을 잡았지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에서 군사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달려와 무결의 상태를 살폈지요. 화살을 빼내야 한다고 했어요. 연희는 무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조병현이 끌려간 광화문 앞에서 백성들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3년을 짓눌려 살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크게 숨을 쉬는 소리였지요. 연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무결의 손을 꼭 쥐었어요. 왕은 무결을 죽은 자로 기록해 모든 굴레에서 놓아주었습니다. 조병현은 그렇게 끌려갔어요. 무결은 담벼락 아래 쓰러져 있었어요. 등에 화살 2개가 남아 있었고 가슴 쪽 옷이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어요. 얕고 가팠지요. 연희가 무결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아닌 눈으로 무결의 얼굴을 봤어요. 처음이었지요. 눈가에 칼로 그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마에도 흉터가 있었어요. 입술이 갈라져 있었지요. 연희는 손을 뻗어 무결의 뺨에 묻은 피를 닦았습니다. 무결의 눈꺼풀이 움직였어요. 천천히 눈을 떴지요. 연희를 봤습니다. 아름답군요. 무결이 말했어요. 당신의 눈 속의 빛은 내가 생각보다 흉측하지 않아 다행입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무결이 품 안을 더듬었어요. 낡은 부채 하나를 꺼내 연희의 손에 쥐어줬지요. 이것을 위해 화가로 태어났나 봅니다. 연희가 부채를 펼쳤어요. 눈이 있으니 볼 수 있었지요. 부채 위에 그림이 있었습니다. 눈먼 소녀가 꽃밭 가운데 서 있었어요. 꽃들이 소녀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지요. 그림 옆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연희, 나의 빛. 연희는 부채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러더니 무결의 손을 2손으로 잡았지요. 무결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별궁 마당에 달빛이 내렸어요. 2 사람은 그 자리에 오래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결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돌아왔지요. 왕의 군사들이 주변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2 사람이 앉은 자리만큼은 조용했어요. 연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살았으니 됐습니다. 무결이 낮게 웃었어요. 그 소리가 연희의 귀에 닿았지요. 연희는 눈으로 무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뺨의 흉터, 이마의 흉터, 눈가의 자국. 그 흉터들이 어디서 났는지 연희는 하나하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연희의 눈에 그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으로 보였지요. 연희가 무결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가만히요. 세상에서 가장 늦게 도착한 고백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무결이 말했어요. 한 가지 말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연희가 기다렸어요. 처음 담을 넘었을 때부터요. 당신이 저를 살려줬을 때부터 저는 당신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할 자격이 없었지요. 연희가 무결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이제는요. 무결이 연희를 봤습니다. 이제는 있습니다. 연희가 웃었어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아직 뺨에 남아 있었지만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무결은 그 얼굴을 처음 봤어요. 눈물과 웃음이 한꺼번에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무결은 그것을 눈에 담았어요. 언젠가 그려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손을 맞잡고 길었던 원한과 죄책감을 그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어요. 강원도 깊은 골짜기에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마당이 좁았어요. 그 좁은 마당에 아이들이 넷이었지요. 각자 종이 한 장씩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붓을 쥔 손이 저마다 달랐어요. 꽉 쥔 아이, 가볍게 쥔 아이, 아예 거꾸로 쥔 아이도 있었지요. 선생님, 이 꽃은 무슨 색인가요? 앞줄에 앉은 아이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무결이 붓을 내려놓았어요. 오른쪽 어깨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붓만큼은 쥘 수 있었지요. 무결은 옆에 앉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마음이 가장 따뜻할 때 느껴지는 색이란다.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러더니 다시 붓을 들었지요. 아이들이 종이 위에 선을 긋는 소리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먹 냄새가 났어요. 연희는 무결의 옆모습을 봤어요. 뺨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마에도요. 무결은 그것을 가리지 않았어요. 연희도 묻지 않았지요. 그 흉터들이 어디서 났는지 연희는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연희의 눈에 그것들은 세상 그 어떤 그림보다 고귀한 것이었어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어요. 연희가 차를 따랐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지요. 마당 너머 산이 노을에 물들고 있었어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화가가 되시건가요? 무결은 잠시 산 쪽을 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야 당신의 등을 다시 그리고 당신의 눈에 담긴 세상을 기록할 수 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당 위로 길게 드리워졌어요. 겹쳐졌지요. 피바람 부는 한양에서 담을 넘어 만난 두 사람이었습니다. 붓과 칼 사이에서 흔들리던 화가였고 향기와 소리로 세상을 읽던 여인이었지요. 그 긴 길 끝에 두 사람은 이 작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원한도 굴레도 거짓 이름도 없이요. 묵향이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무결이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연희가 그 옆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연희의 눈이 노을빛을 담고 있었어요. 무결은 그 눈을 바라봤지요. 한때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지금은 그 눈 속에 담긴 세상을 다 그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래전 한양의 그 빛 속에서 담을 넘어 시작된 이야기가 이 조용한 마당에서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었지요. 참된 인연은 어떤 원한과 거짓 속에서도 결국 진실로 이어지는 법이지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꽃빛 야담에서도
함께 해주세요.